더불어민주당 제47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본회의장에서 직접 PPT까지 사용하시면서 일자리 추경안의 절실함과 시급성을 국민에게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고용재난 상황과 양극화의 난제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절절하게 설명하셔서 지켜봤던 많은 국민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고 많은 공감을 일으키셨습니다. 마음 놓고 일하고 싶다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야가 힘을 합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제 우리 국회가 문재인 정부가 내민 손을 굳게 맞잡아 대승적 협력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분의 2가 일자리 추경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며 이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때입니다.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대표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경 심사 그리고 추경 통과 그 자체에 반대하지 않고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서로 손을 맞잡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그런 야당이 유능한 야당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야당이 아니라 함께 국민에게 필요한 야당의 길로 참여해 주신 정우택 대표의 오늘 발언에 대해서 저희는 환영하고 함께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하려 했던 여러 인사청문회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번 인사청문회의 주요한 자료로 삼아야 합니다. 이동욱 헌법재판소장은 61%가 임명을 반대하는 의견이었습니다. 2014년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부적합 의견이 71.4%에 이르러서 청문회 전에 낙마를 했습니다. 이 낙마는 야당이 강제로 낙마시킨 것이 아니라 국민적 여론이 너무나 나빴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64.7%가 임명을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2015년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51.9%로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13.2%가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 강행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김상조 후보의 경우는 적합이 65.6%, 김미수 후보는 54.6%, 야당이 가장 반대한다는 강경화 후보의 경우도 임명 찬성이 62%로 반대하는 여론보다 2배 이상 넘고 있음에도 자유한국당이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거부하고 문 대통령에게 임명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모습입니다.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뜻과 생각을 반영하는 것이 야당의 역할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 이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야당다운 야당이 아닙니다.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존중하면서 정부 여당을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유능한 야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유능한 야당의 길로 가시기를 충심으로 권고합니다. 정확히 17년 전 오늘 분당 후 최초로 남북 지도자가 직접 만나 결의 염원을 담아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두 정상이 합의한 6.15 남북 공동선언은 반세기 분단의 장벽을 넘어서 남북 평화 통일의 길을 연 역사적인 길입니다. 우리는 남북 사이에 화해와 협력 없이는 평화도 번영도 없다는 역사적 진리를 다시 경색된 지난 10년간의
남북 관계와 동북아 정세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역사적 교훈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을 계승하고 보수정권 10년간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의 인도적 지원을 비롯한 모든 민간단체의 접촉을 거부하고 도리어 연일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도발 행위는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위배될 뿐 아니라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의 긴장 해소 노력을 북한이 과거의 틀에 맞춰서 대결 전략으로 응한다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도발이 계속된다면 우리의 평화 정책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어렵게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진정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 당국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 입각해서 모든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5일 우리 국회는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립니다. 이게 2010년에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한 저희 어머니입니다. 지금은 101세 되셨는데 아직 살아계십니다. 북한에 누님이 2분 계시는데 큰 누님 한 분은 만났고 2번째 누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눈을 감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게 절절한 이산가족의 마음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 민족의 공동체임을 확인해가고 이런 절절한 마음을 해결해 주는 것이 남과 북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인도적 차원의 그런 행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중단된 이산가족 상봉 제재에 마른 침을 삼키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산가족의 애환을 생각해서라도 남북 모두 이산가족 상봉이 성사될 수 있도록 북한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김태년 정책위 의장의 말씀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첫 국회 시정연설을 하셨는데요. 이게 헌정 사상 추경 제출 후에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최초입니다. 그만큼 이번 추경이 중요하고 또 절박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국민들께 또 우리 국회에 절절하게 호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추경에 대한 진정성을 잘 느끼게 합니다. 추경이 국회에 제출되고 아직까지 한 번도 통과 안 된 적이 없었습니다. 국가재정법 관련해서도 박근혜 정부에서 4년 동안 3번의 추경이 있었는데요. 늘 대량 실업과 또 그 경기 침체가 이유였습니다. 이번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본인들이 여당일 때 내걸었던 그 논리를 지금은 뒤집지 않기를 바랍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적극적 경제정책의 시행이 필요합니다.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조치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 금리 인상이 이래에 그치지 않고 연내에 추가 인상 조치가 있다면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의 금리가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25%인데 이게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라면 당연한 일인데요. 만약에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대외 변수로 인해 금리를 인상할 경우 우리 경제는 매우 큰 충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 금리가 급격히 오르게 된다면 자칫 한계가구와 기업들은 대규모 파산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가계부채의 질을 관리하고 실업률을 낮추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회 역시 경제 침체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경제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언젠가 닥칠 금리 인상의 파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은 민생과 실업 해소를 위한 추경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추경은 양극화와 일자리 재난 위기를 타개할 구원 투수입니다. 그리고 거다란 민생의 희망이고 살려집니다. 그만큼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나 정부조직법 등 다른 국정 현안과 연계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께서도 발목 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 등 예전의 구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고 며칠 전에 언급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향적인 입장 변화로 국민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해 주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우려할 만한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각 부처 장관들이 임명되지 않은 틈을 타고 막연한 기대 심리가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은 민생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는 허용돼서는 안 됩니다. 다주택자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또 전환시킬 겁니다. 또한 부동산은 투기나 경기 조정의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수요가 많다고 공장에서 제품 찍어내듯 공급을 신속히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단기적인 이상 과열 현상을 조기에 대처하는 것과 함께 국민의 주거 안정을 우선순위, 정책의 우선순위에 둘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은 정책위 현안 발언입니다. 정책위 홍익표 수석부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가 경정 예산과 관련된 시정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번 추가 경정 예산은 단순하게 부족한 예산, 그다음에 시급한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이제는 경제 성장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낙수 이론에 기초한 성장 중심의 경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한 성장, 일자리 성장, 혁신 성장, 그리고 소득 중심의 성장으로 기존의 낙수 이론에 기초한 성장에 기초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득과 일자리를 통해서 새롭게 그러한 것이 성장의 동력을 만든다는 것으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부의 일부 야당에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정부가 일자리를 손쉽게 늘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얘기합니다. 이미 2008년 리만 브라더스 이어 나타낸 가장 중요한 현상은 시장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부족함, 시장의 결함을 정부가 보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공부문 일자리는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지난 10수년간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시장의 실패, 시장의 부족함을 정부가 메꿔주고 그 결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통해서 시장 부문의 일자리까지 확산시켜 나간다는 마중물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세 번째, 야당 측에서 끊임없이 규제 완화 얘기를 하는데요. 규제 완화는 규제 개선이라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규제가 일변도로 완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8년도 이후에 미국이나 모든 선진국에서도 금융과 관련된, 즉 경제 부분에 큰 충격을 주는 금융 부분, 그 다음에 삶의 질과 관련된 환경, 그 다음에 국민의 안전, 그 다음에 시장의 공정한 질서와 독과점을 방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도리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측면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도리어 규제가 강화되어야 할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제 새로운 정부의 경제 성장이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당 측에서 지난 촛불 정국에서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신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삶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어제 일본 아베 총리의 특사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예반이 있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 그다음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을 바꾸고 갑니다. 국민의 동의, 그다음에 피해자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동의가 없는 한에는 저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새로운 시대는 과거에 대한 직시, 그다음에 과거 문제에 대한 서로 간의 솔직한 대화와 해결에 대한 진지한 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 정부가 지난 정부의 잘못된 합의에 연연하기보다는 새로운 정부와 그다음에 국민의 합의와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합의를 위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전시 성범죄라는 인류 공통의 가치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일본 정부가 직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현안 발언을 조승래 원내대표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국정과제 대표를 맡고 있는 조승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은 심리적으로 많이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일부도 지표상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경기 회복에 대한 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국민의 소득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자리 문제입니다. 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대통령께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시정연설을 충분하게 국민들과 국회를 상대로 설명을 하셨다고 보고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로 물가 문제입니다. 물가가 소득에 비해서 급격히 상승을 한다면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이 주는 그런 결과로 기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경기가 회복되고 월급이 오른다 하더라도 물가가 상승되면 실제로 가처분 소득이 주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중요한 제가 보기에는 물가를 제대로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가는 경기 회복이라는 사인이 오면서 또 물가가 오르는 측면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가뭄과 AI, 조류 인플루엔자 등 이런 상황적 요인에 의해서 생필품 가격들이 급등하는 요인도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작년 12월부터 라면값, 치킨값, 맥주값 등 줄줄이 인상이 있어 왔는데 이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국정공백 상황을 틈타서 약간의 불법 인상의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팀이 꾸려진 상황에서 정책 당국은 물가 관리에 대해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당국과 함께 물가 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유동수 원내부대표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얼마 전 파산한 의정부 경기철 관련한 과대 수요 예측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의정부 경전철 예타 보고에 따르면 개통 첫 해인 2016년 내일 평균 7만 9천 명의 경전철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용객은 1만 2천 명으로 예측치의 15.3%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천에 청라에서 서울 강서간 BRT의 경우에도 실제 이용객은 예측치의 6.8%에 불과한 2,803명에 불과했습니다. 기존의 SOC 사업에서 수요를 부풀리지 않는 것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또 그 결과는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엉터리 수요 예측에 따라서 200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MRG 지급액이 6조 385억입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인천공항철도만 해도 2015년도부터 2040년까지 MRG 보전액이 8조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대로 뒀다가는 제2, 제3의 의정부 경전철 사건이 발생할 것입니다. 시중에는 벌써 신분당선이 다음에 부도날 것이라고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사후평가 또는 후속 조치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 작성자 또는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또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경미 부대표의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효순이 미선이 15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5년 전인 오늘 중학교 2학년이던 신효순, 신미선 학생이 미군 장갑차에 의해 무자비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미군의 장갑차 너비보다 폭이 좁은 길을 걷던 아이들은 피할 여지도 없이 생태 같은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무엇이든 꿈꿀 수 있는 여름날의 초막바다 같은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정치 일정 속에서도 잠깐 시간을 내서 미선이와 효순이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살았다면 올해로 30살, 대한민국의 미래 그 자체였을 아이들입니다. 미선이와 효순이는 또 한편으로는 촛불의 시작이었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미선이와 효순이의 비통한 죽음이 최초의 촛불이 되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운동과 초중학교 무상급식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으로까지 이어져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아이들을 잃었습니다.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지 되새겨보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끝으로 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원내수석 부대표로서 몇 가지 지금 현 원내도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좀 야당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협치를 다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협치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동시로 다 풀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 협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일하는 국회 그리고 새로운 국회의 삶을 국민들께 보이자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선은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모든 사안을 하나로 패키지로 묶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인사청문은 인사청문대로, 그리고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법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각 법률심사는 심사대로 가야지 이것을 하나로 묶는다면 국회가 어떻게 온전하게 운영 가동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다시 거듭 요청드립니다. 각 사안별로 분리해서 접근을 해주셔야 국회가 협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어제 3당의 원내대표들과 의장이 합의를 했고 오늘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께서 추경 심사에는 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예결위에 추경 심사를 위한 일정을 확정해야 됩니다. 즉 예결위에 6월 정도 추경을 우리로서는 의결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게 이 추경의 어떤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는데, 그러려면 늦어도 20일에는 예결위에 이 추경안이 상정이 돼야 됩니다. 즉 달리 얘기해서 그 전에 나머지 상임위에서 이 13개 소관 상임위에서 추경이 심사 완료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중으로 이 예결위에서 추경안이 상정될 수 있는 일자, 그리고 나머지 지금 현재 3개만 확정되어 있는데 10개의 상임위에서 이 추경과 관련된 심사 일정을 확정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정부조직법도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이미 정부에서도 국정 안정을 위해서 최소한의 내용으로 야당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입장을 감안해서 낸 법안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은 해당 소관 상임위인 안행위에 이 정부조직법 상정이 시급합니다. 15일에는 상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여당에서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지난 박근혜 정부 초기 즉 2013년도에는 이 정부조직법
개편을 정부대법 통과를 위해서 여야 협의체가 가동된 바가 있습니다. 각 당의 정책위원장, 원내수석 부대표, 안행위 간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처럼 정부 조직 개편을 위한 여야 협의체가 조속히 가동될 수 있게끔 수석 간에 또 어느 대표 간에 논의에 착수하겠다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여당 지도부가 만찬하는 자리에서 협치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협치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한미 정상회담 때 야당 의원의 참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야당의 원내대표를 다 찾아뵙고 이 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자유한국당은 부정적 검토 의견이었고요.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참여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의원을 선정해 주시겠다고 했고 정의당에도 제안을 해서 참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께도 이제 이 말씀도 드립니다. 이게 인사청문회와 다 연계한다는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자유한국당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미공조에 소속이 될 수 있는 새 정부의 한미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국회 상황에 따라서 한미 간의 이 공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국회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한미 간의 공조를 토대로 한 한미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상황과 연계시킬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